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승재입니다. 이기 강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좀 OT를 해야 돼서 OT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기는 좀 연기 일기 강의보다 러닝타임이 좀 짧은 관계로요. OT를 좀 간단하게 빨리 진행할게요. 아시다시피 2기부터는 이제 모의고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모의고사는 1기 때도 보긴 봤죠. 근데 75점 모의고사로 다음 주부터 8주차까지 7회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8주차까지 7회로 진행을 하는데 1기 때는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부여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점수도 부여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등수도 부여할 거고, 그런데 여기 여기 있는 이 2기 클래스 첨삭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저를 포함하면 32명이고요. 저를 빼면은 31분이 여러분들 거를 이제 나눠서 첨삭을 할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첨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조정을 하긴 하지만은 좀 점수를 부여하는 게 사람별로 상이하거든요.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여러 명이 첨삭은 하지는 않죠. 실제 시험은. 근데 어쨌든 간에 점수만 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은 좀 첨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점수 나가는 게 조금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석차를 완벽하게 구별해내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뭐 등수라든지 혹은 점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매 순간 열심히 하면 되고요. 특히 제가 첨삭을 실제로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이 할 수는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점수를 거의 안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제 점수를 주는 답안들은 석차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거를 근데 분들이 기분 나빠하시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뭐 학원 모의고사에서 상위권 한다고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요. 학원 모의고사에서 뭐 석차가 낮다라고 해서 불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답안 중에 일부는 이제 복사돼서 이제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석차는 강의실 뒤에다가 이제 게시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신림동에서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거 양해해 주시고요.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연습하기 위해서 이제 모의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은 저는 2013년부터 여기서 강의를 했는데 횟수로는 11년 차잖아요. 2023년이니까 11년 차인데 2기쯤 되면은 2기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데 항상 처음에 내는 인원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는 인원이 상당한 격차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게 포기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모의고사는 최대한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솔직히 제가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한도는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시험 있지 않습니까? 1차 시험 전주 정도는 1차 시험 보셔야 되는 분들은 다음 주에 시험이니까 도저히 쫄려서 2차 수업을 못 듣겠다. 요거는 복동으로 들어야지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한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계속 응시를 하는 게 여러분들 시험 합격에 도움이 될 겁니다. 하여간 열심히 응시를 하셔갖고 본전 뽑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내는 수강료에는 모의시험 응시료가 포함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는 수강료가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응시를 하시는 게 본전을 뽑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으로 응시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시간 지켜서 좀 응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온라인에서 이제 제출하는 것도 그 정해진 시간대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정해진 시간대에 제출 못 하시면은 별도 방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공지된 내용에 따라서 응시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노동법이 이제 배점이 제일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과목인데, 공부를 무지하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도 강의를 했는데 뭐 이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노동법이 잘 안 돼 있으면은 그냥 계속 불안합니다. 그래서 노동법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 다른 과목보다 적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량을.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제가 흡연을 한 대 하고 왔는데, 수험생이라면 응당 세븐일레븐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븐일레븐이라 하면 세븐의 책상에 앉아서 11의 책상에 일어난다.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데 저는 그거는 개인적으로 저라면 못할 것 같거든요. 저라면 못해요.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10 to 10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정도는 그 정도 같거든요. 10 to 10이면은 12시간인데 그 중에 밥 먹고 좀 쉬는 시간 빼도 9시간은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은 정말 바짝 효율성 있게 공부하면요, 여러분들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븐일레븐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그냥 꾸준하게만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꾸준하게,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꾸준하게 하는 게. 아무튼 뒤지게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1차 병행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1차 병행하시는 분들은 뭐 한 4, 5주 정도 나오면 뭐 기분이 좀 쫄리시더라도, 여러분들 어차피 주말 강의 등록하셨으니까 주말 이틀은 2차 공부 하십시오. 주말 이틀은 그러니까 7일 내내 한 4, 5주를 2차를 놔버리면요, 나중에 2차가 콘텐츠가 잘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등록하셨으니까 주말은 2차 공부 하십시오. 1차 병행하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1차에 모든 걸 다 쏟지 마시고요. 표정이 다들 안 좋네요. 그렇게 안 좋으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남도 힘들어요. 남들도 힘들고요. 그리고 남들의 얼굴 보면서 쟤 좀 공부 잘할 것 같아,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남 신경 쓸 거 없어요. 저도 수험생 때 다른 수험생들 보면서 책 모아가지고 다 불사질러 버리고 싶었는데, 왜냐면 남들 공부해 놓은 거 싹 모아가지고 불태워 버리면은 멘탈 깨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러고 싶긴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의미 없더라고요. 본인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좀 사족을 좀 붙이자면요, 2기 강의는 이제 서브노트랑 사례집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3기 강의는 서브노트만 가지고 진행을 해요. 진행을 하는데, 제가 1기 때 여러분들한테 정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사례집을 올해 새로 나오긴 하겠으나 구매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죠? 네. 그래서 구매하실 필요가 없는데 구매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출판사 사장님은 기쁘시겠죠. 기쁘실 텐데, 작년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새 거 구매하실 필요 없고요. 차이점이 있다 하면은 사례 문제가 개별법에서 한 문제 추가됐고, 그 다음에 집단법에서 한 문제가 추가가 됐어요. 뒷부분에서, 개별법 맨 뒷부분, 그 다음에 집단법 맨 뒷부분에서 추가가 됐는데, 그거는 제가 프린트로 여러분들한테 나눠 드릴 거예요. 나눠 드릴 거니까 그것 때문에 구매하시는 건 좀 이상하고, 뭐 작년 거 없으시면은 그냥 새로 사면 되죠. 그리고 그 외에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책이라는 게 오타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책에서 좀 오타를 좀 수정하고 뭐 그런 부분은 좀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대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제가 특정 교수님을 좀 지적하기는 그렇지만은, 고려대학교에
한 교수님 교과서를 보면 오타가 엄청 많아요. 예, 오타가 쩔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낼 때 조교들이 그렇게 많이 봐주는데도 오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 것도 오타가 있는데 오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 때문에 새 책을 구매하시기는 정말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얼마인가요, 책이? 예, 2만 원이 넘네요. 그죠? 작년 거 있으시면 그냥 작년 거 쓰세요.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어저께 행정쟁송 강의를 할 때는 5분 정도 먼저 모의고사를 시작할 테니까 좀 미리 좀 와라 라고 했었어요. 근데 오늘 노동법은 5분 정도 미리 시작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9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시간을 풀로 강의하는 게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2기, 3기 통틀어서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3기 때는 초조차부터 그냥 시험을 보고요. 그래서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오늘 좀 힘들 겁니다. 왜냐면 진도를 많이 나갈 거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보강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보강이 효율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나갈 거여서 오늘 조금 힘드실 텐데 오늘만 잘 견디시면은 꾸준히 힘들겠죠? 예, 계속 힘들어질 겁니다. 체력 관리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시험 범위는 이제 여러분들 그 강의 계획서 두 번째 면을 보시면요. 8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맞습니까? 이제 16회라고 돼 있지만 두 칸씩 한 칸으로 보면은 이제 8칸인데요. 한 칸 전입니다, 그냥. 그냥 한 칸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한 칸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한테 시험 범위가 어디냐, 뭐, 이런 거는 뭐 질문하는 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무조건 한 칸 전으로 해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샘플 강의를 듣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전제하에 이 구거든요. 이게 제 연락처예요. 제 연락처인데 전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화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뭐 저랑 할 말도 없으실 거예요. 할 말도 없으시고 저랑 얘기해봐야 어차피 뭐 얻는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카톡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문자로 본인의 이름하고 과목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기에다가 연기와 일기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연기와 일기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리는데 이메일 주소를 꼭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한 일주일 이내에 일괄적으로 다 보낼 거거든요. 연기 일기 자료를 보내드리는 거지 이거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료만 보내드리는 거예요. 연기 일기 자료에 이제 기본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히 말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기 이게 아니라 요거예요. 요거고 과목명을 요구하는 이유는 제가 두 과목을 강의하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보내야 되는지 몰라서 과목명을 적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름은 왜 적냐? 그러면은 수강생 아닌 분들을 걸러내기 위한 그런 심리적인 장치입니다. 저 자식 내 이름 보고 수강생 명단에 없으면 안 보내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은 이제 수강생 아니신 분들은 샘플 강의만 보고 보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에 관한 자료만 보내드리는 거지 자료에 관해서 별도 설명이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부지런히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글로 잡히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근기법부터 나가는데, 근기법부터 나가는데. 처음에 이제 적용 범위로 이제 근로자를 공부를 하고, 적용 범위로 근로자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도 공부를 하죠. 기본 원칙에서 여러분들 뭐 공부했는지 기억나세요? 위약예정금지, 그 다음에, 내가 생각이 안 나네. 중간 착취의 금지, 그 다음에 균등처우 원칙, 이런 걸 공부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취규를 나가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을 나가고, 근로조건을 나가고, 요런 순서로 나가게 되겠죠? 그죠? 이런 순서로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여기 있는 이 근로자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제 27회 때 저희 시험에 등장을 했었는데, 이게 뭐 32회 때 또 등장할 만큼 그런 대단한 내용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근로자가. 32회 때 또 등장할 만큼 대단한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용자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가 요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컨텐츠인데, 여기에 관해서는 저희 시험에 이제 28회인가? 아니면 29회인가에 등장을 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28 아니면 29회 등장을 했었는데, 그게 그러면 32회 때 또 등장할 만큼 대단한 컨텐츠냐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그냥 이론만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근로자는요, 여러분들 그 0기 또는 1기의 자료에 2번이나 들어있어요. 2번이나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례용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 0기, 1기 자료를 좀 참고로 해주십시오. 자, 근로기준법 일단 조문을 보시면요, 2조 1항 1호에 근로자가 나와 있죠. 근로자란 직업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근로자에 해당해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잊지 않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근로는 이제 노동을 말하는 것인데, 독립노동이 아닌 종속노동을 말하는 거죠. 근데 종속노동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해서는 조문에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죠? 조문 보고, 이 근로가 뭐구나, 라고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론에 맡겨지는데, 우리는 판례 해석론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례는 계약의 형식이 위임이냐, 도금이냐,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죠. 그죠? 종속관계가 있는지에 따라서, 실질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죠. 저를 보실 필요는 없고요.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도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취규나 복무규율 같은 거에 적용을 받는지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지도 볼 것이고, 근무시간, 근무장소 이런 거에 사용자가 정하고, 이런 걸 사용자가 정하고 구속받는지도 볼 것이고요. 그죠? 이런 것 보고 이제 인적 종속성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경제적 종속성 또는 독립사업자성이라는 것도 좀 살펴보죠. 원자재나 도구, 비품 이런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소유하는지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3자를 고용해서 업무를 대신하게 하는지, 대행하게 하는지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살펴보나요? 이윤이나 손실철회 등,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철회 등 위험부담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속성, 계속성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보수가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도 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차적 요소가 있겠죠. 뭐 기본급, 고정급이 있는지,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하는지, 뭐 이런 것들 보겠죠. 근데 방금 마지막에 말했던 이제 기본급, 고정급, 사회보장제도,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이런 거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성 쉽게 부정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근로자는요, 교양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사례형 답안은 여러분들이 연기일기 자료를 참조를 해주세요. 근데 다만 제가 작년보다 수강생이 조금 늘었어요. 조금 늘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수강생이 조금 늘고 나니까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느껴져요. 심리적으로 좀 압박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뭐랄까 최악의 상황은 좀 설명은 하고 가야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사례집을 보시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되어 있는 사례가 있어요. 사례집을 보시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되어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연기나 일기 때 봤던 근로자성 문제랑 유형이 조금 많이 다른 건 아니고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보통은 근로자성 문제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등장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A라고 하는 사업주가 있고요. 갑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얘네 둘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얘가 근로자냐? 이런 또라이 같은 문제는 없어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근로자라니 그럼 당연히 근로자죠. 그죠? 이런 또라이 같은 문제는 없고요. 보통은 얘네가 이제 뭐 위임계약을 체결하든지 혹은 도급계약을 체결하든지 라고 해서 계약의 형식이 이제 근로계약이 아닌 다른 형식을 취한 다음에 갑이 근로자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주류를 이루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요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A사가 있고요. 갑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갑이요. 여기에 임원이에요. 여기에 뭐라고요? 임원이니까 사용자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임원이기 때문에 사용자에 해당하는데 여기 있는 갑이 자기가 근로자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런 유형의 문제지만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여기 사례집에 이제 수록이 돼 있습니다. 사례집에 수록이 돼 있어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 사례집을 통해서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결국에는 과정이 똑같은데 결국에는 과정은 크게 차이는 없는데 요게 하나가 들어갑니다. 뭐냐면요. 사용자도 근로자가 될 수 있느냐 요거를 한번 해명을 해준 다음에 근로자성을 판단을 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사용자도 과연 근로자가 될 수 있느냐를 중간에 해명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근로자로 넘어가는 건데 3페이지에 문제를 보시면은 맨 마지막을 볼게요. 질문만 볼게요. 질문만. A 경영 컨설팅은 이거 A사예요. 은 갑이 사단법인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원이죠. 법인의 임원인 경영 컨설턴트는 다른 임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갑의 퇴직금 청구는 부당하다. 이러한 주장은 타당한가? 즉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이에요. 임원이다. 라고 하는 건데 논점의 정리는 셀프로 읽어보시고요. 4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요렇게 단계적으로 해결했어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결했는데 한번 느껴보세요. 로마자 2번 사용자도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를 해명을 했어요. 사용자도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를 로마자 2번 단계에서 한번 해명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단한 구성은 아니고요. 아라비아 1번 보시면은 사용자에 뭐가 들어가 있죠? 빨리 눈치껏 빨리 체크해보세요. 사용자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네, 조문이 들어가 있어요. 조문 처음에 사용자에 조문이 들어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사업주는 뭐고 경영 담당자는 뭐고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는 뭐다. 이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거를 다 쓸 시간은 없을 겁니다. 그죠? 다 쓸 시간은 절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 답안지를 써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은 이런 거 쓸 시간은 허용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조문을 쓰시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2번에 사용자의 근로자성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서브노트 6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예요. 서브노트 6페이지를 동시에 펴놓고 보시면은 서브노트 6페이지를 보시면 아라비아 2번의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라는 목차 보이세요? 네, 이중적 지위라는 목차 보이시는 뭐 이사든 감사든 어쨌든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은 근로자일 수도 있다. 혹은 사용자나 감사 같은 임원이 근데 임원이라는 거는 사업주와 위임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어떤 관계에 있다고요?
위임 관계에 있어요. 상법에서 위임 관계로 봅니다. 그 위임 관계에 있는 건데, 그 위임받은 사무 처리하는 외에, 예, 종속 관계에서 이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법리예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형식만 임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임원은 맞긴 맞는데 종속 관계에 있다면 근로자의 지위도 같이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이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 사례지 아라비아 2번 사용자의 근로자성. 그쵸? 비교해 보시면은 금방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3번 사안의 경우 이렇게 해서 갑이 임원인 건 맞아요. 등기가 돼 있으니까. 뭐 형식적으로 틀림없이 임원인 건 맞는데 어쨌든 간에 형식적으로 임원이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임원이든 종속관계에 있다면 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요 내용은. 근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거고, 루마짜 3번에서는 그러면은 가능성은 열어놨어요. 루마짜 2번에서. 그러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결국엔 뭐 갖다 판단하는 거죠? 아까 전에 길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지휘감독을 받니, 많이, 뭐 업무의 내용을 정하니, 많이, 근무시간, 장소 정하니, 많이,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쑤셔 넣어준 다음에 아라비아 3번에서 그거에 따라서 포섭하는 거죠. 업무의 내용을 정했니, 안 정했니, 취업규칙 적용 받았니, 말았니, 그거 순서대로 포섭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근로자에 관해서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고민할 게 없어요. 요 유형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연기 1기 때 연습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닌 거, 그 다음에 요 유형, 회사의 임원인 유형도 여러분들이 해봤거든요. 그러면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없습니다. 요 두 가지 유형을 해봤으면은. 다 도찐 개찐이에요. 이 안에서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강생이 조금 늘어나서 약간 쫄려서 요런 유형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본 거니까 너무 매몰되진 마세요. 근로자가 출제될 가능성은 사실상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는 정도는. 자, 그 다음에 서브노트로 다시 가셔서요. 보론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등장을 해요. 보론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 있는 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뭐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출입국 관리법이라는 법이 있대요. 뭐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뭐 적법하게 체류하는 사람들도 있고 적법하지 않게, 즉 불법 체류자들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적법 체류든 불법 체류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하는 데 영향이 있냐? 쥐뿔도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거 출입국 관리법과 전혀 관련이 없고, 그러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 외국인의 경우 어떻게 판단해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휘감독 받니? 업무의 내용 정하니? 뭐 그런 거 갖다 판단하는 거다라는 거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외우려고 하지 마요. 제가 여러분들 책 페이지 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97페이지입니다. 297페이지인데 제가 예전 같으면은 예전도 아니긴 하지 뭐 아무튼 몇 년 전 같으면은 이런 부분 과감하게 날려버렸을 거예요. 서브노트에서 필요 없어 안 나와 날려버렸을 텐데 수강생이 조금 늘다 보니까 이렇게 영양가 없는 부분도 수록해 놓은 거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출입국 관리법하고 관계가 없구나 라는 그런 취지이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절대 300페이지면 만만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300페이지면 만만해 보일 텐데 이까이 거 이거 다 외우지. 근데 아닙니다. 사람 그렇게 못 외워요. 300페이지도 다 못 외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매몰되지 마시고요. 그런 취지인 줄만 아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이제 사용자가 등장을 하죠? 사용자가 등장을 하네요. 사용자도 조문을 한번 볼까요? 자, 2조 1항 2호를 보시면은 이제 사용자가 등장을 하는데,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사용자의 종류만 나와 있고 그 뜻이 뭔지는 안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자예요. 그쵸? 준수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자 2번에 사용자의 범위라고 돼 있죠. 그래서 사업주라고 돼 있는데, 이건 근로자 사이에서 종속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는 거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명시적으로 체결했을 때는 문제가 전혀 안 되는데, 이제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거기 밑줄 보면은 묵시적으로. 그러면 묵시적 근로계약은 어떻게 성립하냐라고 하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묵시적 근로계약의 법리라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그걸로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했는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가 29회 때 나왔네요. 아까 28회인지 29회인지 생각 안 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29회예요. 29회인데 아마 이게 저는 90% 이상 99% 출제될 확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제될 확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출제될 확률이 없으면 버리고 갈 거냐 라고 하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간단히 저런 내용이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여기 A사가 있고요. A사가 B사한테 뭐 도급을 줍니다. 도급을 주고요. 갑, 을, 병 이렇게 근로자를 채용을 해요. 근로자를 채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휘감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지휘감독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얘가 A가 내 사용자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런 상황이 등장한다면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가 성립했는지를 물어보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제 등장을 한다면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를 물어보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얘를 근로자라고 하고 얘를 원고용주라고 하고 얘를 제3자라고 하죠. 판례가. 그래서 원고용주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한테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제3자의 근로자로 볼 수 있으려면, 여기 있는 원고용주가 독자성, 독립성이 없어서 제3자의 노무대행 기한과 유사하다고 볼 정도로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는 새 책이니까 동그라미가 안 쳐져 있지만 거기에다 또 동그라미를 치셔야겠네요. 독자에다가. 그죠? 원고용주가 독자성, 독립성이 없어서 3자의 노무대행 기한과 유사하다고 볼 정도로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해야 되죠. 근데 제가 그동안도 누차 얘기해왔지만은, 우리나라 광복 이래로 이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가 엄청 오래됐어요. 엄청 오래됐는데,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된 대법원 사안이 우리나라에 2개밖에 없어요. 주장은 몇천 번을 했을 겁니다. 그만큼 이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는 쉽게 인정이 안 돼요. 독자성, 독립성 인정받기가 너무 쉽습니다. 독자성, 독립성이 없어야 되거든요. 원고용주가. 근데 원고용주가 사무실 하나 있고요. 격리 직원 한 명만 두면은 독자성, 독립성을 인정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꿈에 가까운 그런 법리입니다. 현실에서 인정받는다라는 건. 근데 어쨌든 이 독자성, 독립성이 없어야 되는데 사무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직원 한 명만 둬도 독자성, 독립성이 인정되는 아주 뚫기 어려운 난이도의 법리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근로자는 얘와 뭐가 있어야 되죠? 종속관계에 있어야 돼요. 종속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그 종속관계는 어떻게 판단하죠? A가 갑을 지휘감독하고 A가 업무의 내용을 정하고 그 다음에요. A가 근무장소 시간 정하고 그러면은 종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근로자성 판단할 때 종속관계가 있는지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것 가지고 종속관계에 있는지 판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금 지급하는 사람도 실제로는 누구예요?
여기 있는 제3자고요. 즉 얘가 얘한테 돈을 주고 얘가 그대로 전달만 하는 거예요. 지거 수수료 떼고. 임금 지급하는 사람도 제3자고 근로제공 상대방도 제3자여야 되면 그 네 가지가 다 갖춰졌을 때 비로소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새 책이라서 이제 동그라미가 안 쳐져 있지만은 저기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독종, 임제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 페이지로 돌아와서 이제 사업주를 살펴봤고요. 사업경영 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해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 일반에 관해서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자예요.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은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냥 대표이사 생각하면 돼요. 대표이사. 혹은 어떤 회사는 대표이사라는 표현 안 쓰는 회사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 홈페이지 같은 거 접속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대표이사라는 표현 쓰지 않아요. 은행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그런 것들이 사업경영 담당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데 보면은 대표이사라는 표현 안 쓰고 이사장 이런 표현 쓰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 양반들이 사업경영 담당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 대리하는 자예요. 우리은행 은행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외부에서 저 사람이 짱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업을 대외적으로 대표 대리하는 자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아라비아 3번이네요.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가 있죠. 자, 이것도 역시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어요. 사업주로부터 멍 때린다. 멍 때리고 있어요. 분명히 아침에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뒤졌어. 나 오늘부터 공부 뒤지게 열심히 해갖고 뒤졌어. 이번에는 꼭 붙는다. 그랬는데 지금 시작한 지 35분 지났거든요. OT 빼면 OT 10분 빼야죠. 25분 됐어요. 25분 되는데 멍을 때리는 거야. 집중력이 흩어졌어. 아니 내 수업도 집중력이 흩어지면 어떤 수업을 집중 있게 들을 수가 있죠? 저는요 이미 신림동에서 정평이 나 있어요. 러닝타임 길게 안 하기로. 저는 결코 과도한 수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집중력이 흩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참을 수 있어요. 졸린다. 그런 거는 제가 이해합니다. 졸리면은 자야죠. 졸리면 자야 돼요. 졸린 거는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평상시에 졸릴 때 졸려 죽겠는데 꾹 참고 이거 책 읽고 있잖아요. 책이 읽혀요? 정말 졸린데 책을 읽고 있어요. 읽혀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인간의 굴레를 벗어난 거죠. 근데 졸리지도 않은데 그냥 멍을 때린다? 그건 안 됩니다. 졸려요? 졸려? 안 졸려? 졸리면 괜찮아요. 졸리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졸리면 못 견디거든요. 졸리지 않으면은 집중해야죠. 근데 시험에 붙기는요 되게 어려워요. 근데 떨어지기는요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시험에 떨어지는 거 되게 어렵지 않아요. 컴퓨터 좀 만지작거리면 떨어지고요. 또 어렵지 않아요. 컴퓨터 좀 만지작거리다 보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공부 불규칙하게 하다 보면 떨어져요.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붙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인내심 싸움이에요. 인내심 싸움, 머리 싸움이다. 웃기지 마세요. 무슨 머리 싸움이에요. 인내심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뉴턴보다 머리 좋은 사람 없죠? 그 말인즉슨 뭐냐면요. 어차피 다 도찐 개찐이다 이거예요. 도찐 개찐이다. 머리 정말 좋은 사람들은 지금 뭐하고 있겠어요? 반도체와 핵융합, 수소전지 이런 걸 개발하고 있어요.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들은 그런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재생에너지. 그러면은 우리들은 뭐냐? 저 포함해서 다 그냥 보통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다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진짜 머리 좋은 사람, 뭐 뉴턴 같은 사람은 이런 거 안 해요. 우리는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인 거고, 뉴턴 같은 사람들은 역사의 길이 남을 천재들. 우리는 뭐야? 그냥 짱돌. 나 짱돌 아닌데? 웃기지 마세요. 우리들은 다 짱돌이에요. 저도 짱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빛나 보일 수는 없을까요? 아, 있죠. 팔에다가 힘 꽉 주고 반질반질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은 그냥 짱돌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그냥 내버려둬도 빛나요. 근데 우리들은 짱돌이다. 짱돌. 그러면 짱돌을 어떻게 쓸모있게 만드냐? 가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다이아몬드가 아니기 때문에. 갈아야 됩니다. 근데 짱돌이 쉽게 갈리냐? 안 갈려요. 제가 이제 뭐 이거 딴 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꺼려지긴 하는데, 저희 학원에 강의하시는 분 중에 신정은 법무사님이라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뭐 그분 강의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없은 분도 있을 텐데, 그분이 정말 제가 한 10년째 비슷한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공부는, 이거는 법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물방울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물방울도 계속 떨어지면 돌이 패인데요. 10년, 20년 때리면은 인내심으로 견디는 거다. 저는 그 말에 100% 동의는 못해도 한 7, 80%는 동의합니다.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거기 그 돌에 물이 계속 떨어지면 10년, 20년 떨어지면 여기 언젠간 조금씩 패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에 100%는 동의 못 하거든요. 왜냐면은 민법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제 헌법이나 행정법 그런 경우는 조금 경우가 다르지만은, 민법이나 아니면 형법 총론 같은 경우는 머리가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형법 강론 말고 형법 총론이나 민법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머리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요거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요거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뚝뚝뚝뚝 떨구면 돼요. 열심히 팔 빠질 때까지 갈아가지고. 집중력, 인내심, 할렐루야. 인내심과 집중력으로. 자, 거기 사업경영 담당자 다음에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가 나와 있죠?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받았어요.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받았는데 뭐에 대해서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받았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하는 업무상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죠? 그 다음에 또 뭐요?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뭐.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들어가는데 삼성전자랑 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손에 잡히지가 않잖아요. 삼성전자가 손에 잡힙니까? 계약서를 직접 못 써요. 근로조건 정할 때 보통 거기에 있는 인사팀 부장님 뭐 이런 분들하고 계약을 체결할 거란 말이에요. 계약서를 직접 쓸 때는. 그죠? 혹은 작은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회사 한 몇백 명 정도 되는 회사들 있잖아요. 뭐 대표이사도 사업경영 담당자네요. 근데 대표이사랑 직접 계약 체결하는 경우는 잘 없을 거예요. 어떤 부서의 부서장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겠죠. 근로조건 협상을 통해서. 그죠? 그런 거에 관해서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 거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뭐 부장님 혹은 차장님 혹은 뭐 이사님 요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근데 굳이 이사를 얘기한 거는 왜 얘기를 했냐면, 마지막 주차에 강의할 거긴 한데, 상무이사가 사업경영 담당자로 인정받은 상무이사가 사업경영 담당,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 인정받은 그런 대법원 사례가 있어서, 이사 정도도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거를 그 판례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사, 대표이사 말고 일반적인 이사나 아니면 부장님, 차장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다시 넘겨보시면은 양가로 3번에 법인격 부인법리라고 있는데, 여기 있는 건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매몰되지 마시고 공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이런 거 안 물어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은 이제
균등처우의 원칙이 먼저 등장을 하죠. 균등처우의 원칙이 먼저 등장을 하는데, 먼저 여러분들 사례집에 균등처우의 원칙이라는 사례가 있어요. 사례집에 균등처우의 원칙이라는 사례가 있거든요. 정확히는 균등처우의 원칙 등이라고 돼 있네요. 균등조의 원칙 등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노무사 시험 기출문제예요. 노무사 시험 기출문제고요. 여기 있는 이 문제가 똑같이 또 나온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특정 사안이거든요. 이건 대법원 사안이에요. 그걸 문제로 냈는데, 여기 있는 건 요거는 똑같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정도로 만족을 하십시오. 읽어보는 정도로 만족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서브노트에 보시면은 위반 시효과 바로 위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라고 하는 목차가 있어요. 서브노트 로마자 3번에 위반 시효과 바로 위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라는 목차가 있는데, 거기에 2015도 4631이라고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2015도 4631이라고 하는 판례가 있는데, 요게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판례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 있는 요 판례가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판례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 사안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두시되, 만약에 요게 아닌 다른 사안으로 균등처우 원칙을 공부하더라도 여기 서브노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시고 순서대로 포섭을 하십시오. 근데 그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이게 아닌 다른 사안이 출제되더라도 서브노트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그냥 쓰시고, 자, 보시면은 이제 2기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답안 포맷에 관해서 길게 설명은 하진 않을 거예요. 1기 강의 때까지 답안 포맷에 관해서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 로마자 1번에 문제 제기를 해줍니다. 논점의 정리를 해주고, 로마자 2번에 이론 파트 들어가야 되는데, 목차는 복잡한 거 필요 없죠. 균등처우의 원칙 이런 거 하나 잡으면 되잖아요. 균등처우의 원칙이라고 잡고,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에서 적용하고, 로마자 4번에서 결론 내고, 이런 순서로 가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처음에 의의와 취지 써주고요. 자, 의의와 취지는 균등처우 원칙이 6조에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조문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취지는 이제 판례가 얘기하는 취지 써주시는데, 모르면 못 쓰겠죠? 그래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판례 입장이니까 그거 암기해서 적으려고 노력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균등처우 원칙의 이제 요건 쓰시면 되시고, 세 번째는 위반의 효과를 쓰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목차 자체를 외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조문 봐도 목차는 뽑혀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차별금지 사유에 관해서 쓰시고요. 그것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관해서 차별적 처우 요 정도는 조문 보고도 그냥 뽑아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조문에 성, 국, 신, 사가 등장을 하죠. 성국, 신, 사가 등장을 하는데, 요거는 성별은 남성 또는 여성 말하는 거고, 여기 있는 국적은 국적법상 국적 말하는 거고, 인종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신앙은 내심의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 말하는 것 아니고요. 내심의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노트를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경향사업체의 경우에는 신앙을 이유로 한 차별이 허용된다라고 하는 그게 많은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실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실언은 났거든요. 근데 그게 판례에 의해서 검증된 적은 없어요. 아시겠죠? 진짜 그렇습니까? 저한테 물어봐도 저도 모릅니다.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옮겨놓은 거지 검증된 이론은 아니에요. 그냥 교과서에 있어서 옮겨놓은 것 뿐이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평가를 수반하는 거다라고 거기 교재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거를 교재에는 목차가 막 여러 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다 쪼개져 있잖아요. 실제 답안에 그렇게 목차 쪼개다 보면 답안이 너무 난잡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차별금지 사유 이런 목차 하나 달아서 여기에다 꾹 그냥 쭉 서술해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유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유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이유로니까 반대 해석하면 요거가 아닌 다른 이유로는 차별이 허용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자, 다시 한번 국어적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요걸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요게 아닌 다른 걸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제가 아까 전에 그 2015도 4631이라고 하는 판례 있잖아요. 그게 3번 들어가거든요, 교재에. 거기 아라비아 2번을 보시면 위 열거된 것을 이유로 한 차별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도 그 판례가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시면은 판례는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근로의 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성국신사 외에도 성국신사가 아니더라도 근로의 내용과 무관한 것을 이유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그런 컨텐츠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 조건은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근로 조건 그냥 막 쓰면 됩니다. 근로 조건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돈, 그죠? 돈. 그 다음에 시간, 그죠? 그 다음에 쉬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근로 조건이에요. 뭐 임금, 그 다음에 근로시간, 그 다음에 휴게, 휴일, 휴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쉬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다 근로조건에 포함되니까 그런 거 써주시면 되고, 다만 판례에 따르면 채용은 근로관계 성립 이전이니까 근로조건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4번 차별적 처우가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별적 처우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해서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건 여러분들 꼭 외우고 나면은 여러 군데서 써먹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기단법에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면은 자, 여기도 봐요. 차별적 처우에 관해서 저희 서브노트는 또 쪼개고 또 쪼개놨잖아요. 양가로 1, 양가로 2 이렇게 쪼개놨잖아요. 이런 목차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조문 보고 이런 목차 하나 쓴 다음에 거기에 있는 아라비아 4번의 양가로 1, 2번 그냥 쭉 서술을 해서 써버리면 돼요. 목차 안 쪼개고. 그렇게 하면 줄수만 일 없이 늘어날 뿐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방법과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외우면은 요것도 딴 데서 써먹을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반시 효과로서 이제 벌칙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요 벌칙보다 더 중요한 게 15조 1항에 따라서 균등처우 원칙에 위반하는 부분을 뭘로 만들어요? 무효로 만들고, 그 다음에 1항 적용되고 나서 2항이 적용되죠. 무효가 된 부분은 근기법에 따르게 되는 거죠. 근기법에 따르게 되는데, 근기법에 따르게 되면은 평등하게 대우해야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판례는 이런 사안이죠. 여기 어떤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이 시간 강사가 있는데 전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전업이 있어요. 비전업이 있는데 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 못합니다. 저도 인간이라. 전업한테는 시간당 강사료를 뭐 2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은 비전업한테는 시간당 강사료를 10만이다 이런 식으로 더 낮게 자기네들이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여기 있는 갑이라는 분이 대학에다가 나는 전업이다 라고 알린 다음에 전업으로 시간 강사료를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어디 공단인지 모르겠어요. 건보공단 아니면은 국민연금공단 둘 중에 한 군데서 어떤 그 공단이라고 할게요. 국민연금공단인 것 같다. 근데 아무튼 안 중요해요. 여기 있는 대학에다가 이 사람이 갑이 임대 사업자라고
라는 거를 알려줬어요. 저 사람이 임대사업자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이 대학이 갑한테 너 비전업이잖아. 그동안 더 받은 거 내놔 라고 합니다. 반환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통지받은 이후에 이 사람은 20만 원으로 받고 있던 걸 10만 원으로 감액해서 지급을 합니다. 감액해서 지급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갑 입장이면 화가 나겠죠? 그죠? 받은 거 내놔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액해서 지급하니까 승질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게 균등처우 원칙에 위반된다. 물론 남녀고평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위반된다라는 것도 쟁점으로 들어가 있어요. 실제 판례를 읽어보면 고평법에 동일가치 동일노동 동일임금 위반된다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는데 남녀고평법은 저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균등처우 원칙 위반 부분만 여러분들은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에 하나씩 해결해보면 성국신사는 아니긴 해요. 여기 있는 전업이냐 비전업이 성별도 아니고 국적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사회적 신분도 아니지만은 고법리를 적용합니다. 근로의 내관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임금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법리를 적용해서 요거를 두 개를 한꺼번에 클리어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시간 강사료가 근로 조건이에요? 아니에요? 시간당 페이가 근로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왜 내 눈을 피해? 근로 조건이 아니에요. 아, 혹시 근로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늦지 않았어요. 그게 만약에 근로 조건이 아니다. 내가 시간당 페이가 근로 조건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근로 조건이에요. 때려 죽여도 근로 조건이고 요게 클리어했고, 그 다음에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면은 임금 등 근로 조건에 관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로 하면 안 되는데, 불리한 처우라는 거는 곧 다르게 처우하는 거잖아요. 다르게 처우하는 거니까 불리한 처우는 있어요. 맞죠? 불리한 처우는 다르게 처우하는 거기 때문에 불리한 처우는 있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냐 없냐, 요게 이제 메인으로 다퉈졌는데,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이거 검색해서 누차 읽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법원은 일단 전업과 비전업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전업과 비전업이 무슨 말이냐. 저를 예를 들어보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 흔히 알고 있는 투잡러예요. 맞죠? 투잡러예요. 맞잖아요. 투잡러야. 자, 그럼 1번. 저 인간은 현업도 하고 강의도 하기 때문에 비전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현업을 때려친다. 더 이상 이제 소송 같은 거 하지 않고 강의에만 전념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흡족할 거냐? 아니에요. 내 생각엔 절대 그렇지 않아. 저놈은 행정도 강의하기 때문에 배신자다. 전업은 전업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전업이 도대체 어디가 전업이고, 그렇잖아요. 강의만 한다고 해서 전업으로 인정 못 받을 수 있어요. 수험생분들한테. 저놈은 노동에 올인해야 되는데 노동에 올인을 안 하는 쓰레기다. 라고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다른 분들은 전업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를 제외하고 다른 분들 중에 진짜 전업이 있어요? 그럼 강의만 하는 게 진정한 전업입니까? 그럼 어디까지가 전업이에요? 노무사 강의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있네요. 노무사 강의만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김유미 노무사님이 노무사 강의만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그 외의 분들은 강의만 하지만 다른 강의를 한단 말이죠. 그게 뭐 공무원이 됐건 회계사가 됐건 뭐가 됐건지 간에 어쨌든 강의라는 걸 하고 있지만 다른 강의를 또 하잖아요. 그럼 그건 전업이에요? 불분명하잖아요. 전업과 비전업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법원은.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뭘 해요? 뭘 합니까? 임대사업을 하죠.
임대사업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건물주라는 얘기예요. 그죠? 건물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건물주가 건물에 붙어갖고 사시사철 뭔가 일을 하고 있냐? 그게 아니에요. 별로 시간이 많이 안 들어요. 이거 임대사업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강의에 굉장히 소홀하냐? 그렇지가 않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를 두는 합리적인 이유를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대법원 입장에서는. 제가 현업을 한다라고 해서 강의에 소홀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사랑, 존경, 아무튼 좋아합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결코 물론 단점은 있죠. 별로 성격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친절하지 않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게 전업 비전업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성격 문제고. 그래서 어쨌든 대법원은 여기 합리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균등처우 원칙에 위반된다 라고 판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균등처우 원칙에서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누차 얘기했지만은 대법원 판례는 균등처우 원칙에 관해서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균등처우 원칙이 나오면은 여기 있는 걸 그냥 다 익힌 다음에 그대로 쓰고 하나 다 포섭하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기 해당 안 돼도 근로 내용과 무관한 다른 걸로 포섭할 수 있으니까 이건 근로의 내용과 무관하다라고 포섭해버려도 돼요. 모르는 사안이 나오더라도. 근데 요걸 이유로 했으면은 문제 없긴 하죠. 그 다음에 근로 조건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다르게 처우했고 합리적인지,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든 다 대비가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나오든 요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되 그냥 이걸로 다 해결해라.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참고 판례라고 있는데요. 참고 판례라고 있는데, 그냥 옛날 판례고요. 옛날 판례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물론 옛날 판례 아닌 게 섞여 있긴 한데 그냥 셀프로 읽어보시고 매몰되지는 마십시오. 자, 그래서 러닝타임이 지금 60분 살짝 초과했거든요. 10분 쉬었다가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